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알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얀다 근육 불균형의 평가와 치료 리뷰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얀다 책을 좀 공부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편부터 계속 이제 차근차근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같이 얀다 이 책에 대해서 또 얀다의 이 접근 방법, 근육 불균형을 바라보는 또 어,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해보고 또 인사이트 같이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네, 처음 이제 얀다 책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그 병리 및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조적 접근이냐, 기능적 접근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시면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봉우리 및 충돌 증후군에 의한 만성 어깨 통증은 일반적인 증상이다. 네, 봉우리 및 충돌 증후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두 번째는 기능적인 유형이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근골격계 의학은 손상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검사와 방사선과 같은 구조를 조사해서 손상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 근본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는 봉우리 및 공간이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조적인 유형, 봉우리 및 충돌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법은 수술이다. 네, 반대로 기능적인 충돌 증후군은 비록 통증과 근력 약화는 일반적으로 관찰이 되지만 정상적인 방사선 소견도 나타난다는 거죠. 충돌 증후군이라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엑스레이 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약화는 통증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어깨뼈, 그러니까 스카플라 안정화 근육에서 주로 확연히 나타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유형은 어깨뼈 안정화 근육에서 근력 약화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했다는 거죠. 이러한 병리학적인 유형,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다른 치료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과 같은 접근법이 아니라 다른 접근법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팔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복합체 전체를 운동시킴으로써 근육 균형 회복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조와 기능적 어깨 병리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차별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상가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가지 접근법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그 치료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최적의 치료 결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제 구조적 접근이냐, 기능적 접근이냐, 이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냐? 얀대책에서 나오는 예시는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읽었던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어깨 충돌이 일어나는 환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방사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이제 어깨 아프다고 하면 이제 엑스레이부터 찍어보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견봉 모양의 견봉 모양이 후크 견봉이라고 해서 이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 견봉화 공간을 이 좁게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발견이 된 거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이렇게 후크처럼. 그럼 여기 공간이 좀 좁아진다는 거죠.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크 견봉이라는 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충돌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구나. 이거 수술해서 제거하면 어깨 충돌 증후군 해결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바로 이 구조적 접근이라는 거죠. 이 구조를 보고, 어, 구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 평가도 구조로, 그리고 치료도 구조로 하는 거죠. 반면에 찍어봤더니, 후크근봉이 아니에요. 전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방사선상 소견으로는 정상입니다. 근데 왜 충돌이 발생하지? 근데 왜 아플까? 엑스레이 찍어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데 보니까 통증 부위가 떨어져 있는 견갑골, 스카플라 안정화 근육에서 근약화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 이 방사선은 정상이지만 통증이 있는 케이스는 앞서 말했던 구조적 접근이 아닌 수술 접근이 아닌 기능적 접근으로서 견갑골 안정화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MRI, 엑스레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의 원인은 항상 그 통증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통증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접근법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접근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MRI와 엑스레이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는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MRI와 엑스레이 같은 검사만으로는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전부 다 대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MRI 상에서는 엄청 심한데 막상 만나면 증상이 별로 미약한 경우가 있고 또 MRI 상에는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인데 막상 환자 만나면 걷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임상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MRI와 엑스레이의 결과와 그리고 현재 그 환자의 몸 상태의 갭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미 여러 논문이나 연구로 밝혀졌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웬만한 치료사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이게 뚫어서 보는 MRI가 어떻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MRI,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MRI만 봤을 때는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가 나온 거는 확인이 되는데, 디스크가 여기 나왔네. 4, 5번, 5, 1번 나왔네. 나온 건 확인이 되는데, 디스크를 나오게 만든 그 힘이 어디서 제공이 됐냐 이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만 보일 뿐이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디스크가 나오게 됐는지, 이 어디서부터 그 힘이 발생이 된 건지, 디스크가 나오려면 그 밀어내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MRI로 봤을 때는. MRI로만 보면. 그 DNS 창시자인 이 파벨 콜라라는 사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강의 도중에 그 파킨슨 환자의 걸음걸이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전문적인 치료사는 이 사람을 검사 안 해봐도 이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문적인 치료사는 그 전문적인 치료사의 눈은 엑스레이와 MRI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강의 들었을 때 매우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아무리 전문적인 치료사 눈이라 그래도 MRI, 엑스레이보다도 정확하다? 그 원인을 훨씬 더 정확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야, 그러면 뭐 MRI 가격만 이거 뭐 그 전문적인 치료사 평가 비용을 훨씬 더 비싸게 받아도 되겠네. 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딱 들었을 때는 좀 과장 아니야? 근데 임상이 있으면서 그 말이 임상이 계속 있으면서 그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치료 잘하시는 진짜 전문적인 분들은 MRI,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사의 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공부해야 되고. 근데 이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환자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움직임의 질적인 이 요소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체 역학적인 면에서 보통 이제 바라보죠. 뭐 힙힌지가 안 된다던가, 뭐 허리에 측만이 있다거나,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측면으로만 보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 관점에서도 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이 몸이 회복하려면 피가 돌아야 됩니다. 피가 거기까지 가야지만 염증이 있다 해도 피가 가야 그 염증 물질을 빨리 순환을 해서 제거를 하고 또 노폐물 걸르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결국은 피가 돌아야지만 이 세포들이 또 이런 조직들이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냥 역학적인 면만 봤을 때는 너무나 단적인 면만 보고 평가하고 치료하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개념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정말 피가 가는지 그러면서 역학적인 걸 해결하면서 이 순환적인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평가하고 또 개선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자율신경계 균형에 있어서도 정말 이 자율신경계 균형은 정말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정말 이제 배우고 싶은 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가 힐링 프로세스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려면 이 자율신경계, 특히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힐링 프로세스가 발생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잘 때 회복을 하잖아요. 깊은 잠을 자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또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장기들이 기능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긴장하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좋은 한약 먹고 좋은 거 막 때려 붓는다고 해도 비타민 넣는다고 해도 몸 자체가 그런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을 시키면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눈, 심샘, 허파, 심장, 위장, 간, 방광 이런 여러 가지 이 장기들의 여러 가지의 그 영향력을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몸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단적인 이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도 훨씬 더 빠른 치료적인 효과와 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부분만 보면 너무나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근육의 그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한쪽 근육 풀고 한쪽 근육 운동하고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움직임의 패턴 이런 걸 당연히 바꿔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점점 그 한쪽이 과긴장되고 한쪽이 너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안 발생하게 그 움직임 패턴 자체도 바꿔주는 쪽으로 계속 가야겠지만 겉근육만 풀었을 때 다시 움직이면 뭉치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몸에 대한 전반적인 이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더 그 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파악한 걸 토대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역학적인 것만 보지 않고 순환이나 자율신경계 개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귀만 보고도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로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는 이런 구조적 접근 방법에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 바로 결과에 대한 치료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점, 이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치료만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었을 때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저려요. 그럼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신경을 누르고 있네. 이 디스크 잘라내면 되겠네. 제거, 디스크 제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왜 디스크가 나왔는지 아까 말했듯이 그 나오게 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제공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힘을 제거하는 쪽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만약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왜 무릎이 연골이 이렇게 닳고 염증 생기고 퇴행성 변화 막 관절도 막 골급도 생기고 뾰족뾰족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연골 닳았으니까 연골 재생 주사 때려받고 염증 있으니까 염증 주사 윤활유도 부족해? 윤활액 주사 다 때려 박는다고 해서 이 결과에 대한 치료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구조적인 접근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찍어봤더니 이래.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치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무릎 관절로 데미지가 이렇게 쌓였는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 충돌이 계속 발생하니까 염증이 생기고 근육도 파열도 되고 부분 파열되고 근데 이제 단순히 염증 있으니까 염증 주사 막 때려놓고 그 염증만 해결할 게 아니라 아까도 견갑골 주변 근육의 협응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이 GH 조인트에서 발생을 하는 건지 그걸 파악하고 개선을 시켜야겠죠. 그냥 단순히 부딪혀서 발생된 염증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또 부딪히면 또 염증 생기는 게 뻔하잖아요. 또 염증 제거해봤자 다시 또 염증이 생기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원인에 대한 치료,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런 근골격 질환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충돌증후군 환자가 왔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후크 견봉이에요. 그래서 그래? 후크 견봉이구나.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거겠네 하고 뼈를 잘랐어요. 근데 팔을 하고 나서 수술 이후에도 똑같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돌 증후군의 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이 이 후크 견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후크 견봉이 있어도 충돌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만약에 이 어깨 복합체의 그 견갑 상완 그 리듬 뭐 이런 게 깨져 있거나 아니면 뭐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흉추가 회전되고 그로 인해서 견갑골이 그 흉추와 견갑골의 관계가 어긋나지면서 그 회전 틀어짐이 결국은 전거근의 활성화를 비활성화를 만들어내고 전거근의 비활성화는 결국은 어떻게 팔을 들거나 벌릴 때 이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아닌 엘리베이션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막 이런 어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한 거라면 수술 괜히 한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후쿠근병이 있다 할지라도 역학적인 면으로 먼저 해결을 해봐야 되는 거죠. 틀어짐이 있는지, 뭐 불균형이 있는지, 협응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했는데도 충돌이 난다. 그럼 진짜 이 후쿠 견봉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순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수술이 아무리 요즘 발달하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상 조직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데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흉터도 당연히 뭐 잘하는 분들은 적게 생길지 몰라도 그래도 생기게 되고
그런 흉터 조직들은 당연히 이 연부 조직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제한시키겠죠. ROM이나. 그래서 이러한 바로 그냥 후크 근봉이 있다고 바로 구조 접근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좀 위험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왜 터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원인을. 디스크는, 즉, 비틀림, 이 회전으로 터지게 됩니다. 디스크는. 우리가 보통 숙이면 터진다? 보통은 숙인다고 터지지가 않아요. 비틀린 상태에서 구부리니까 터지는 겁니다. 제 환자분 사진인데, 이 몸을 숙였을 때 골반이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이 큰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허리는 당연히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 크고 허리는 그에 비해서 훨씬 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반 높낮이 차이가 만약 있다.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높아진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허리는 이 골반 틀어짐에 따라서 측만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발생을.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허리가 일자인 게 오히려 제2의 틀어짐이 있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허리에 측만이 발생하게 되면 요추는 이 커플 모션이라고 해서 이 측만은 무조건 그 척추의 관절면의 기울기로 인해서 회전이 발생을 해요. 측만은 무조건 회전이 같이 병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전된다 그러죠. 이렇게 컨벡스, 컨케이브면 컨케이브 쪽으로 이렇게 회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허리가 어디로 측만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훌라후프 해보면 돼요. 훌라후프에서 왼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익숙하게 훌라후프가 잘 돌리는지, 아니면 오른쪽 골반이 익숙하게 회전하는 게 앞으로 회전하는 게, 전방 회전하는 게 더 익숙한지. 훌라후프 돌리면 뻔하거든요. 비슷하게 둘 다 비슷하게 한다? 그럼 측만이 비교적 적은 거고, 한쪽으로는 잘 돌리는데 한쪽으로는 진짜 아예 안 돌아간다. 너무 어색해서 못하겠다. 이러면 허리의 측만이 조금 있을 확률이 높겠죠. 암튼 허리의 측만은 무조건 회전이랑 같이 발생한다. 근데 그 회전은 결국 허리를 비틀리게 하고, 그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몸을 숙이면 이 디스크에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골반의 높낮이가 달라지냐? 요걸 알아봐야겠죠. 왜냐면 골반이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그로 인해서 허리가 측만이 발생을 한 거니까. 그럼 골반 높이는 왜 달라졌냐? 좌우가 왜 달라졌냐? 바로 체중심의 쏠림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면 그쪽으로 골반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골반이 높낮이가 좌우가 차이가 생기면 그로 인해 허리가 측만이 발생이 되고, 그 허리의 측만은 커플 모션으로 인해서 회전, 그 비틀림의 힘이 요추에 또 제공이 되고, 그럼 비틀려 있는 허리인 상태에서 숙이면 이제 디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할 게 아니라 이 체중심의 균형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인에 대한 치료인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여기서 깊게 들어가 보면 체중심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은 제가 강조하는 연결성에 대한 개념과 축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그냥 설명해서는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체중이 쏠렸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체중이 쏠려도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근데 축이란 게 뭐냐? 축이란 개념이 뭐냐? 고정점이 있어야 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체중이 쏠렸어요, 이쪽으로. 그럼 이쪽이 고정이 되잖아요. 쏠린 쪽이니까. 그럼 이쪽이 축으로서 막 회전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이 뭐냐? 고정점이 있어야 축이 된다. 서 있을 때는 그 고정점이 발인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는 서 있을 때 이 발바닥을 서포팅 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면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발이 고정점인 상태로 이 체중이 실리면 그쪽이 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 환자분인데 왼쪽으로 체중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축이 되는 게 맞아요. 이쪽이 축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발에 체중이 실릴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둔근이나 장요근 같은 거. 이런 근육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체중이 쏠려서 축이 형성은 됐는데 축은 축인데 이 자동화로 활성화돼야 될 이런 장요근, 중둔근이 활성화가 안 되면 축은 축인데 무너지는 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근육들, 원래 활성화돼야 될 근육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골반이 무너져 버려요. 그 체중이 쏠린 만큼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둔근이 아니라 막 허리로 부하가 발생되고 또 그러한 여파들, 이런 틀어짐, 무너짐은 또 상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과 몸의 연결성까지도 결여시켜 버려요. 그래서 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다 그쪽 전체가 뭐 고관절도 왼쪽 고관절, 어깨도 왼쪽 어깨 다 기능적으로 저하된다는 겁니다. 중심화도 다 이탈되고. 그래서 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다 그쪽 전체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막 축을 살려줘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무너진 걸 살려줘야 된다. 그 축을 살린다는 개념이 뭐냐, 각 자세마다 뭐 서 있을 때는 발이 서포팅 존이고, 뭐 이렇게 똑바로 누웠을 때는 이 PSIS가 서포팅 존이고, 이렇게 엎드렸을 때는 ASIS가 서포팅 존이겠죠. 그러니까 각 자세에 따른 올바른 서포팅 존이 존재하거든요. 그 서포팅 존으로 이제 체중이 실렸을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축이 살았다는 소리고, 그게 바로 서포팅 존이 진짜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축이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체중만 쏠린다고, 그쪽 발바닥에 체중이 실렸다고 해서 그 발에 체중이 실렸을 때 자동화로 활성화되는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면 축은 축인데 무너진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포팅 존은 서포팅 존인데 그걸 활성화됐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지지가 아니라 그냥 무너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래서 축을 살리는 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OG가 낮은 자세에서부터 이제 높은 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스파인에서 원레그 레이즈를 한다고 했을 때 서포팅 존은 PSIS가 여기가 딱 지지가 된 상태로 발을 들어야 장요근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할 때 PSIS가 잘 붙어 있는지, 지지점으로서 잘 써지고 있는지, 서포팅 존으로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실렸다 하더라도 장요근이 자동화로 활성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축이 활성화가 축이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을 살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 PSIS에서 둥근 운동을 할 때, 이 프론 자세에서 둥근 운동을 할 때도 여기선 서포팅 존이 ASIS인 겁니다. 여기가 딱 체중이 실려 있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야지만 이 둔근으로 활성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서포팅 존으로 정말 체중이 잘 지지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지된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부위들이 정말 실제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점차 이게 괜찮으면 이제 COG를 점점 높여서 나중에는 스탠딩에서 풋, 발바닥을 서포팅 존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 딱 발에 체중만 실려도 중둔근, 장요근 이런 데가
활성화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점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점점 축을 단계적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튀어나온 디스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튀어나오게 하는 힘을, 그 힘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허리가 비틀리는 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측만을 일자로 만들어야지 비틀림이 사라지는데, 그러려면 골반의 좌우 높낮이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개선이 되려면 체중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냥 체중심만 비슷하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발을 서포팅 존으로서 사용해서 정말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근육들이 진짜 자동화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축을 살려주는 개념까지. 결국 그게 다리와 몸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줘야 이제 디스크를 나오게 하는 그 힘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를 하면 이러한 튀어나오게 하는 힘이 제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아래 레벨, 그 위의 레벨이 닿으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 해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재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무릎 통증으로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무릎 아파서 우리가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MRI 찍어보고. 근데 무릎 열고 연화증 진단받고, 뭐 퇴행성 변화가 발견됐다. 막 골극이 막 하도 부딪혀대가지고 막 이 뼈가 막 이렇게 막 자랐다. 그리고 막 염증이 막 너무 많다. 연골이 많이 닳았다. 막 이런 이제 소견들을 병원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견들이 나타나면은 검사상 문제가 이러니까 연골이 닳았어? 연골 주사. 염증이 많아? 염증 주사. 윤활유가 부족해? 윤활 주사. 이러한 치료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엑스레이 MRI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바라보고 치료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치료 방식도 마찬가지로 결과만을 치료하는 것이고 원인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닳았냐? 왜 염증이 생겼냐? 왜 그쪽으로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축적이 돼버렸냐? 이거를 생각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치료 접근 방식이겠죠. 이 무릎으로 데미지랑 이제 부하가 축적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둔근 대신 허벅지를 과사용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퇴사두근이 엄청 과긴장되고 과사용됩니다. 둔근은 완전 안 쓰고요. 둔근은 계속 처지고 허벅지는 계속 두꺼워지고 긴장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허벅지를 과사용하는 타입, 이런 타입은 처음에는 근육통으로 나타나요. 그냥 허벅지 근육통. 그냥 좀 뭉쳤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근육통이 발생하는 지점도 만성화가 되어 갈수록 점점 무릎이랑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하단 쪽 파트로 점점 내려가요. 이 근육통이. 그래서 중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이 만성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 만성화의 끝은 결국 이 파텔라 텐던, 이 인설션, 이 허벅지 근육의 마지막 붙는 자리까지 그 부하가 전달이 되면서 무릎 하단 아픈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딱 이런 데 아프잖아요. 이런 분들 왜 여기 아픈가? 허벅지를 너무 과사용해서 그래요. 허벅지가 너무 과부하예요, 지금. 근데 허벅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 여기 파텔라 텐던 여기로 끝나면서 이렇게 이 뼈에 붙잖아요.
여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여기 그냥 충격파 때려주고 여기 막 풀어주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초반엔 당연히 필요합니다. 곽인장되고 이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그 방향을 잡아야 되냐 이런 분들은 허벅지가 아니라 둔근을 쓰는 타입으로 그 몸을 쓰는 패턴을 바꿔주는 것이 원인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그러한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야겠죠. 왜냐면 패턴을 안 바꾸고 그냥 이 긴장된 거 풀고 여기 충격파만 때린다고 해서 그 몸을 쓰는 타입, 그 패턴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처음 받았을 땐 좋다가 조금 걷고 일상생활하면 또 뭉치고 그럼 또 아프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골반 후방경사되고 허리 이렇게 후만되고 그리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햄스트링 짧아져 있을 것이고 둔구는 계속 체중으로 찌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서 있거나 스쿼트 할 때도 전혀 등근이 사용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럼 누가 쓰냐? 허벅지밖에 쓸 애가 없는 거죠. 특히 이런 스웨이백 체형들 이렇게 앉아있고 또 이렇게 서 있고 이런 분들 특징 또 둔근이 완전 처져지잖아요. 나락 엉덩이. 이런 분들이 스쿼트 하면 당연히 이런 패턴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둔근을 써야 될 상황에서 계속 허벅지만 둔근 대신 사용이 되니까 허벅지가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부하는 근육통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끝 인서션 부위인 이 무릎 하단, 무릎하고로 데미지가 축적이 되고 부하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통증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둔근이 안 써지고 허벅지가 대신 하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왜 이 사람들은 둔근을 못 쓰고 허벅지를 계속 쓰고 있지? 둔근 대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절의 탈중심화입니다. 예. 관절에 아구가 딱 맞아 있어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으면서 발생하는 원인이 가장 커요. 관절이 탈중심화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골반 전방경사다. 아니, 골반 전방경사가 아니라, 고관절의 전방할주 증후군이다. 이렇게 전방할주 증후군이다 했을 때 애초에 앞쪽으로 활주돼 있고 빠져 있으면 원조인트 머슬, 둔근, 딥 로테이터 이런 애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제한이 됩니다. 애초에 골두가 빠져 있는데 원조인트 머슬들이 사용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골두가 빠져 있으면. 그러면 그만큼 다른 애들이 해야겠죠. 얘네들이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비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얘네가 비활성화 됐다고 다리에 힘이 아예 안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체중 싣고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대신 다른 애들이 쓰는 거죠. 그 비활성화 된 만큼, 그만큼 다른 근육들이 과사형, 곽인장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퇴사두근이면, 아까 말했듯이 이 무릎 하단으로 데미지가 축적이 될 것이고, 그게 TFL이면 이 무릎 외측, 이 인서션 부위가 무릎 외측이잖아요. 이 무릎 외측이 외측 통증으로 발생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 TFL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그것만 봐도 이쪽 고관절 탈중심화가 얼마나 심하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양쪽 TFL 긴장도를 봤을 때 더 긴장도가 높은 그쪽이 그쪽 고관절이 탈중심화가 조금 더 심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하고 평가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스웨이백 체형들, 이런 스웨이백 체형들이 둔근 안 써지죠. 완전 나락엉덩이죠. TFL 긴장 많이 돼 있죠. 대퇴사두근 긴장돼 있죠. 햄스트링 과긴장돼 있죠. 그리고 또 고관절은 전방할주, 탈중심화 되어 있잖아요. 이 스웨이백 특징인데
이걸 좀 이해하면 좋은 게 후중둔근이 활성화되는 조건. 우리가 이 둔근이 써지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이 둔근이 써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활성화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순수한 고관절 신전 움직임이에요. 고관절의 순수한 신전 움직임. 그래서 우리가 후중둔근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사이드 라인에서. 벌리기만 해서는 활성화가 잘 안 돼요. 후중둔근 운동이. 신전 플러스 벌림 동작이 되어야지 후중둔근으로 제대로 수축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그렇지 않고 약간 애매하게 굽힘 자세에서 벌림하면 후중둔근 대신 TFL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후중둔근이 써지려면 고관절의 순수한 신전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활성화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웨이백 체형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이 고관절 신전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전된 게 아니라 골반이 전방 이동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애초에 고관절이 중심화가 유지돼 있지도 않고요. 애초에 전방할주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방할주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순수한 신전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장요근부터 살려줘야 돼요. 장요근. 앞에 장요근. 그래야 이제 정상보다 과도하게 이 골반이 전방 이동 퉁 빠지는 이거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되고 골반이 전방 이동으로 안 빠지니까 딱 유지할 수 있는 스타빌리티가 생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순수한 고관절 신전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후부터는. 그렇게 되면 이제 후중둔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장요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장요근이 선행이 안 되면 이렇게 순수한 고관절 신전 움직임을 만들려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될 때 허리가 젖혀지는 데미지를 받게 돼요. 골반 전방 이동이 안 되니까 허리가 꺾여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후중둔근에는 반응이 전혀 없고 오히려 허리만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고관절 전방할주가 더 심해지면서 신전 동작을 할 때 고관절 신전 움직임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골두가 앞으로 활주되는 그래서 앞쪽 통증, 고관절 앞쪽 통증이 계속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요근을 활성화시켜서 앞쪽에 그 다리와 몸의 연결성을 좀 회복을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후중둔근을 활성화하게끔 계속 유도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허리나 고관절 앞쪽으로 데미지가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무릎 데미지가 계속적으로 쌓이지 않게 하려면 허벅지보다 둔근이 우세한 패턴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 뭐냐? 아까 말했듯이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다리와 몸의 연결성의 회복입니다. 그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장요근과 둔근, 특히 후중둔근인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런 중심화도 회복되고 다리와 몸의 연결성의 회복이 잘 되면 허벅지보다는 둔근이 우세하게 사용되는 패턴으로 변화가 되면서 TFL이나 과긴장됐던 TFL이나 대퇴사두근과 같은 근육들의 긴장도가 정상적인 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TFL 긴장돼 있어, 대퇴사두근 긴장돼 있어, 막 그걸 풀기보다는 이 연결성을 회복하고 관절의 중심화만 회복해도 알아서 톤 다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케어할 때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운동 좀 했고 헬스 좀 하셨던 회원분들이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폼롤러 다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퇴사두근 긴장돼 있는 거 알아요. 누르면 얼마나 아픈지 알고 TFL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근데 따로 풀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운동이나 막 이런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하는 이런 테크닉을 했을 때 하고 나서 다시 만져봤을 때 전혀 근육통이 사라지는, 그리고 다리가 되게 가벼워지는. 왜냐면 연결됐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연결이 안 되고 덜 되면 그 다리 무게가 다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애초에 투조인트 머슬들이 곽인장이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연결성이 회복이 되면 다리가 되게 가벼운 거예요. 왜냐면 체간이랑 연결이 되니까 다리를 들 때 체간을 기반으로, 체간을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그리고 중심화가 그리고 연결성이 회복이 되니까 투조인트 머슬들이 곽인장 될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 자체가. 그러면 알아서 톤 다운이 되는 거죠. 따로 매뉴얼 하지 않아도 톤 다운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 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또 오프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되게 신기해 하시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항상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근육 풀고 충격파 때리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치료죠. 뭉쳤어? 풀어. 거기 아파? 충격파. 이게 아니라 왜 뭉쳤냐? 왜 허벅지가 계속 뭉쳐있지? 왜 무릎이 그쪽으로 데미지가 계속 쌓이지? 발에 체중이 실릴 때 왜 부하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무릎으로 축적이 되는 걸까? 쌓이게 되는 걸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관절의 중심화가 결여돼 있다거나 다리와 몸의 연결성이 결여돼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또다시 재발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편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어깨 관련된 얘기도 또 예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 포인트, 하나, 둘, 셋, 그 세 가지 포인트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